자, 대한민국 국민의 사토리화라는 이제 사토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처음 나온 말은 아니기 때문에 아신 분들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사토리라는 용어에 대해서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대를 갈 때 우리 뭐 MZ 세대, MG 세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그러니까는 9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이때 태어난 세대들을 이제 사토리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토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사토리란 말이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이게 깨달을 각자니까 이게 득도요. 우리 동양에서 쓰는 그러니까 도를 터득했다 했을 때 득도요. 득도를 의미한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 용어를 들었을 때 상당히 참 진짜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교가 이제 주류 종교이다 보니까는 이제 불교 모든 종교와의 공통점이기도 하지요. 캐톨릭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는 되게 금욕적인 것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욕망을 이제 멀리하라고 하는 게 되게 종교의 어떤 공통된 가르침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이 정신적인 소위 말해서 영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물성하고 심성이 있다 했을 때 심성이 발현되게 하려면은 물성이 좀 억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이제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그러니까 이 용어가 한 2010년경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0, 30대들이 어떤 현실적인 야망이라든가 혹은 심지어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 것은 이런 이제 포기한 젊은 세대들을 가지고 이제 사토리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토리화가 되는 것은 이게 일종의 사회적인 하나의 흐름으로서 얘기할 때 이제 하나의 배경이 있죠. 경제적인 배경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이제 90년대 이후 변화가 멈춘 일본 사회가 만들어낸 일본판 신인류다. 이런 이제 용어를 써놨어요. 근데 이제 그 20, 30대들 지금 이제 90년대생이라면 지금 이제 30대 이제 중후반을 이제 향해서 이제 후반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세대들인데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아베 세대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젊은이들이 야망도 없고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그러니까 자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중학교 때 우리가 영어책에서 우리가 접했었던 boys be ambitious라는 말 우리가 그런 표현도 많이 했듯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야망을 가져야 되고 큰 꿈을 가져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없고 이제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질책하고 그러는 걸 보고서는 일본에도 꼰대들이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대 차이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 30대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30년 넘게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났으면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날 가능성을 크게 보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자기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뭐 변화가 생긴다 이런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비합리적인 사고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현상의 어떤 하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소득에 있어서 보면 딱 보여요. 이게 1990년부터
2023년이니까 2024년은 아직 통계가 아직 집계가 안 돼 가지고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사업장들에 고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월급입니다. 월급이요. 평균. 근데 95년도에 36만 3천행. 이게 단위가 천행이기 때문에요. 36만 3천행. 우리나라 돈으로는 여기다가 한 뭐 9원 내지 10원 정도 곱하게 되면 이제 그 월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36만 3천행을 이렇게 그 찍고 쭉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금융위기 전에는 33만 1천행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변화가 없어요. 2023년도에 33만 행이었었으니까는 이게 이제 명목이기 때문에 물가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일본도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 임금으로 보게 되면은 2023년이 312엔 뿐이 정도뿐이 안 돼요. 아니 31만 2,500엔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008년도 같은 경우는 34만 2천엔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더 많이 이제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1995년부터 최근까지니까 거의 30년이 그러니까 임금이 그러니까는 뭐 정책 뭐 박하게 얘기하면 후퇴를 한 거죠. 이거 끔찍한 겁니다. 임금이 멈추거나 혹은 심지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요. 그 동안에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경제 성장률을 얘기할 때 실질 GDP의 증가율,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GDP 증가율을 얘기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연평균 그러니까 0.8%씩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플러스가 지속된 거예요. 지속된 겁니다. 그 위에 오렌지 색깔로 표시했듯이 95년도에 한 458조엔 단위가 조엔입니다. 458조엔 정도 쓰는데 2023년도에 557조엔이니까 한 100조엔 정도 증가한 거예요. 30년 동안에요. GDP는요. 그런데 임금은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0.5%, 연 1년에 0.5%씩 하락해 왔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임금이 그러니까 계속 임금도 같이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개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 나라 국가 전체에 그러니까는 소득의 증가율을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국가 경제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커다랗게 세 가지는 나누잖아요. 개인도 있지만 기업도 있고 법인이라는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0.5%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경제가 0.8% 성장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0.8% 정도 이 증가를 해가지고는 임금이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임금이 그러니까 오히려 후퇴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뭐 1.5에서 2%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소득이 줄어들었다. 예?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가셔야 돼. 아직도 뭐 성장률이 그러니까 2%니 뭐 내년도도 1.8%니 뭐 이렇게 얘기를 올해 1.5%로 내리고 한국은행에서 하니까 여전히 플러스이기 때문에 뭐 설마 소득이 줄어들겠느냐? 예?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자, 1995년부터 2000년간의 실질 임금의 연평균이 0.7% 줄어들었었어요. 근데 실질 GDP 경제 성장률로 연평균 1%씩 증가했다고요. 90년대 후반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뭐 1%가 넘는다고 해가지고 임금이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예? 임금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 결과가 이제 뭘로 귀결되느냐? 소위 말해서 저출산 고령화 뭐 이렇게 가면서 인구가 이제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일본은 그게 2010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0년에.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죠. 2020년부터 우리나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어요? 소비죠, 뭐. 소비요. 그래서 2013년도에 가계 소비가 정점을 찍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요. 296.5조 엔으로 정점을 찍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는 한 12년 전에 정점을 찍고, 네? 정점을 찍어요. 가계 소비라는 것이 내수의 가장 커다란 축이잖아요. 커다란 축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증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출로 돌파를 하고 싶겠죠. 내수가 안 증가하면은. 뭐 한두 해 안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앉아있으니까 오히려. 그렇죠? 이런 현상. 출발이 뭐냐? 임금 하락. 임금 하락이라 이거예요. 자, 그 결과 되게 당국자들은 정부의 이 공직자나 당국자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근데 교과서적인 대응을 하죠. 금리 내리는 거. 지금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내리고 금리 더 공격적으로 내려라 뭐처럼 뭐 이런 주문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금리 내리라고. 일본도 마찬가지로요. 91년도에 그러니까 6%까지 있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해당되어지는 기준금리는 그러니까 재할인율, 일본은 재할인율을 쓰고 있는데 6%에 있던 거를 쫙 내리죠. 내려가지고 저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98년도부터는 사실상 거의 제로금리 0.5%가 내리죠. 90년대 후반에요. 0.5%. 그러다가 2001년도부터는 1차 양적 완화까지 시작하죠. 최근에 조금 올렸지만은 0.75까지 올렸지만은 하여간 이 제로금리 시대가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시대도 있었잖아요. 2016년도부터 지난해 봄까지 하여간 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마이너스 금리까지 유지가 됐었잖아요. 금리 쫙 내리는 거예요. 이 교과서적인 처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예? 경기가 살아났냐고요? 안 살아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전문가들이 금리 내리면은 뭔가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 하죠? 예? 제가 게시판에다 글을 썼지만은 이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 경제 문법으로 21세기를 해석해서 생기는 오류예요. 생기는 오류입니다. 예? 경제학을 뭐 수십 년 공부하면 뭐래요? 현실에 그러니까는 예? 일본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했어요. 이렇게 낼사가 다 내렸다고.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했어요. 양적 완화는 미국보다 선배입니다. 일본이요. 2001년도 봄부터 예? 한 4, 5년 정도 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재정정책도 써요. 재정정책도요. 예? 재정부양 전통적으로 건설 뭐 이런 거 SOC 사업 이런 거 많이들 가고 그러죠. 이게 일본이 90년대 118조 엔이나 이 건설 재정 부양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채를 발행한 거예요.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예? 2000년대 조금 줄어요. 한 87조 엔. 2010년대는 81조 엔. 그리고 2020년대에는 지금 5년뿐이 안 됐지만 한 66조 엔. 예? 그냥 거의 그러니까 이 소위 그 재정의 대부분이 SOC 사업을 많이 가니까. 예? 우리나라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만만하게 건설 쪽으로 가잖아요. 경기 부양하는 데 속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산업이 건설 산업이다. 이런 거를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 부양. 이렇게 가죠. 그 결과가 뭐냐? 이 건설 국채를 엄청 발행한 거예요. 매년 엄청 발행한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정부 채무가 급증하죠. 정부 채무가. 일본 정부 채무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걸로 악명이 높잖아요. 네? 악명이. 그러니까 1990년 초만 하더라도 한 63%뿐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4배 정도까지, 그 당시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이상이니까 증가했어요. 250%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고, 또 양적 완화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내리고, 뭐 통화정책은 뭐 할 건 다 한 거잖아요. 교과서적으로 생각한다면요. 통화정책은 게 별게 아니에요. 돈 푸는 겁니다. 돈 푸는 거. 돈을 푸는 거죠. 예? 그리고 돈을 쓰는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예? 돈을 빌려 쓰는 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돈들을 막 사람들이 갖다 사용하게 해주자 이거예요. 그걸 서포트 해주자. 그게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뭐예요? 정부가 그러니까는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예?
자금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근데 이걸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살아났다 이거예요. 경기가 살아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도 그러니까는 잘 되고 그랬을 게 아닙니까? 옆에 나라에서 지난 30년 이렇게 했잖아요. 한 경험이 있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그냥 어떻게 기계적으로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 학문이고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사회 현상을 우리가 연구하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이 책을 공부하는 책을 이렇게 소개시켜 줄 때, 소위 저는 참고문헌을 소개시켜 줄 때 이건 참고하라는 거다.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갖고 이렇게 가지만은 예?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보는 많은 그러니까는 책이라든가 논문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참고문헌이다. 이걸 흔히 텍스트북이라고 하는데 텍스트북은 잘못된 표현이다. 잘못된 표현이다. 텍스트북은 경제학도에게 텍스트북은 뭐냐? 저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장난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텍스트북이다. 거기에 텍스트북은 거기에 있다.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연과학도한테 텍스트북은 뭡니까? 자연현상이죠, 뭘. 네? 자연현상이잖아요. 기존에 만들어낸 개념, 선배들이 만들어낸 건 참고 개념이고 참고문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경제학을 수십 년 공부하면 뭐래요? 박사학위 있으면 뭐예요? 네? 뭐 하버드 아니라 어디 뭐 이제 박사학위 있으면 뭐합니까? 네? 좋은 의사가 되지 못한다면, 훌륭한 의사가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환자를 치유해 줄 수 없는.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유학자들이 유학이 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나라가 저렇게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자, 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자, 그 결과가 뭐냐? 내수가 죽으니까. 내수가 죽으면 내수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내수가 이게 살아나지 않네. 그러니까 포기하고 뭡니까? 그다음 뭐냐면 이제 수출로 살려보자. 그게 이제 아베노믹스잖아요. 아베노믹스는 뭐라 썼어요? 제가 이거는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베노믹스를 이거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심지어 뭐 한국은행 개발연구원 이쪽에 관련된 전문가들조차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예찬을 많이 했었어요.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건 혹세무민의 경제학이다 그랬어요. 혹세무민의 경제학. 이걸 가지고 예찬했던 사람들은 뭔가 경제학 공부 잘못한 사람이에요. 아베노믹스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뭔지 아세요? 쉬워요. 돈 찍어내자 이거예요. 돈. 아베노믹스가 뭡니까? 2013년 4월 달부터 구로다를 일본은 총재로 이제 그러니까는 자리에 앉혀놓고 돈을 그냥 엄청나게 이제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돈을 찍어낸 거예요.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가치가 떨어지지요.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닙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상품이 그만큼 싸질 게 아닙니까? 엔화로 표현된 그러니까 일본 상품의 가격이 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일본 상품 가격이 싸지게 되면 어떻게 된대? 많이 팔릴 게 아니야. 수출이 잘 될 게 아니야. 이거예요. 수출이 잘 될 게 아니야. 수출 잘 되면은 기업들이 돈을 벌 게 아니냐. 돈을 벌면은 수출이 잘 되니까 또 투자도 하고, 예? 또 물건 잘 팔리게 되니까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는 고용도 증가하고, 예? 고용 증가하면은 임금도 증가할 거고, 임금이 증가하면은 소비도 증가하고, 소비 증가하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소비세를 많이 이제 우리가 소비세가 발생하잖아요. 또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세도 발생할 거고요. 세금도 많이 거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부채도 그렇고 채무도 그러니까 줄어들 거다 이거예요. 이게 아베노믹스예요. 아베노믹스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이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초창기 옛날에 그랬었어요. 10여 년 전에. 그렇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저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고 그렇답니까? 그걸 끄떡끄떡해요.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냐면은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처음 출발이 뭐였었죠? 일본처럼 경제에 병이 걸려있는 중병이 걸려있는 나라가 지금 선택한 게 뭐예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자 이거예요. 프린트하자 이거예요. 돈을 프린트하자 이거예요. 돈을 프린트해가는 순간에 다 만병통치처럼 해결된 거야. 만병통치처럼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내가지고 돈 찍어내면 만사형통처럼 해결되는 이게 무슨 경제학이에요? 이게 무슨 경제학이에요 이게? 이거는 소위 말해서 몰핀 가지고 몰핀 가지고 암 걸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몰핀 가지고 아니에요? 진통제 가지고 그러니까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소위 말해서 사이비 의사의 처방이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국의 1인당하고 일본 1인당 이거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출 경쟁력에 그러면 도움이 됐느냐? 이게 이제 전 세계 일본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일본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요. 점유율인데 작년에 3%까지 무너졌어. 드디어 3%까지 무너졌어요. 한때는 10%가 넘었던 나라입니다. 10% 넘은 나라가 20세기에 딱 세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 한때는 25%까지 그래서 차지했었습니다. 엄청난 나라였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근데 중국이 지금 15% 좀 넘었다가 15% 밑으로 떨어져 14%돼 있죠. 일본이 그 다음에 10%를 10%를 한 해 딱 돌파했죠. 1986년에.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쫙 미끄러지기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3%까지 무너졌어요. 지금 물론 이거 10월달까지 집계한 결과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큰 변화 없습니다. 해놓고 한 3%까지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추월한다 했잖아요. 추월 못했습니다 지난해.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온 건 뭐냐면 일본이 계속 미끄러지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남이 나라가 굉장히 못해가지고 순위가 역전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윤석열 정권의 공직자들은 우리가 잘한 것처럼 또 거기다가 칭찬을 이 자화자찬을 식으로 공직자들은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공직자들이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진짜인지 알잖아. 되게요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 공직자들의 이러한 그러니까는 혹세무민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합니다. 경제 좋은가 보다. 일단 수출 잠깐 또 얘기할게요. 하도 얘기해도 계속 그런 기사가 나오고 공직자들하고 언론에서 가다 보니까는 국민들은 경제에 대한 상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제 또 속고 그래요. 자, 이거 봐보세요. 일본의 수출액. 엔화로는 증가합니다. 엔화 단위로는. 근데 이거 봐봐. 달러로 봐보세요. 아베가 집권해가지고 아베노미스 핀 게 2013년입니다. 2012년 연말에 그러니까 총선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압승을 해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그러니까는, 몰락하고, 그리고 이제 집권을 하잖아요. 아베가 집권하기 2012년에 7,986억 달러 했었어요. 일본의 수출액이 달러로. 근데 작년에 얼마? 7,072억 달러. 2011년이 정점이었어요. 일본의 수출액은요. 8,226억 달러로 정점이었어요. 근데도 수출이 별로 안 증가한다고, 경제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정권을 뺏긴 게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럼 일본에 그러니까 엔화로는 증가하죠. 엔화로는 쉽게 얘기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한 대를 예를 들어서 4만 달러
혹은 뭐 3만, 뭐, 그냥 이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4만 달러에 수출한다고 해보세요. 4만 달러에. 근데 1달러당 1,000원이라고 해보세요. 환율이요. 그럼 차 한 대 팔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 겁니까? 4천만 원이잖아요. 4만 달러 곱하기 1달러당 1,000원씩 곱하게 되면요. 4천만 원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근데 1달러당 지금처럼 1달러 1,500원 됐다고 해보세요.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1,500원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4만 달러에 팔게 되면은 얼마가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 돈으로요? 1,500 곱하기 4만 해가지고 6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 차 한 대 팔았는데 그냥 똑같이 달러로 똑같은 이걸로 가격으로 팔았는데 엔화로는 그러니까는 얼마가 증가했어요? 20%나 증가한 거야. 예? 이게 무슨 수출 증가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수입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 그 생각이 듭니까?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예? 판매량이 증가한 그냥 자동차는 여전히 한 대뿐이 안 팔려. 그럼 한 대만 만들어야 되지. 한 대뿐이 안 팔리는데 한국 돈으로 50%가 증가했다고 해가지고 수입이 예? 생산량을 50%더 늘리냐고요. 안 팔리는데 그러면 예? 안 팔릴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산을 더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되게 투자를 안 하죠. 투자를 더 안 늘리죠. 그리고 고용도 늘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지금 뭐냐면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일본 기업들 수출하는 특히 대기업들 일본도 마찬가지로요. 대기업들이니까 엔화 수입은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설비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증대시킬 인센티브 거기에 그걸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임금도 안 증가하고 소비도 안 증가하고 세금도 안 증가하고 즉 끊어진 거죠. 이게 앞에서 얘기한 아베노미스가 작동이 안 된 거죠. 저는 이걸 처음부터 내다본 사람이에요. 이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정확하게 짚어냈었어요. 2013년 1월 달에. 예? 일본의 문제는 엔화 너무 강해서, 엔화 가치가 너무 강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베가. 엔화가 너무 강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일본 제품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제품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고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런 언론들이 없어. 이게 실력 문제인 겁니다. 심지어는 전문가들조차 2016년까지는 엄청나게 찬사를 보냈어요. 아베노미스 효과가 난다고. 예? 그러니까 일본 통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서 아니 일본 달러 기준으로 안 보고 엔화 기준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거 가지고 근데 이 투자가 별로 안 증가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치판에도 사이비 소위 말해서 이 무속인들이 무속인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사이비 무속인들이 거하듯이 설쳐되듯이 예? 소위 말해서 과학 영역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일본 엔화 가치가 여러분들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요. 1달러당 80엔도 안 됐었어. 여기 붉은색이 엔달러 환율입니다. 74.75라고 돼 있잖아. 1달러당 74.75엔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잠깐 들어오자 보니까 한 150엔까지 그랬는데 예? 작년 1년 동안에 그 평균이 예? 이건 뭘 간 거냐? 아니 이게 74.75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 얘기했습니다. 2020년을 여러분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100으로 놨을 때 쭉 흐름이에요. 지수화한 겁니다. 그럼 얼마나 되는지가 쉽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 74.75에서 142 정도까지 쭉 올라갔으니까 이게 절대적인 N 달러 환율은 아닙니다. 지수화한 거예요. 지수요. 예? 지수화. 변화율을 쉽게 평가하기 위해서 지수화하니까요.
근데 하늘색은 $1 환율입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2020년에 비해서 한 16% 정도 올라간 거예요. 115.59까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2020년을 100으로 났을 때.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2%가 올라간 거예요. 2020년 대비. 아니면은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증가, 2배 정도 떨어진 거예요.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 엔화 가치만 떨어뜨렸지. 떨어뜨린 거야. 떨어뜨린 거야. 근데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잖아요. 부메랑이 됐잖아요. 부메랑이. 예? 이게 뭐 엔화 가치가 떨어져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했던 게 소위 코로나 팬데믹 때 저거 있었었죠. 예? 우리 뭐 엔화 가치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외환위기 당할 일도 없어. 예? 달러만 외환 보유액이 그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뭘로 부메랑이 왔습니까? 21년도부터 물가가 인플레가 올라가면서 이게 부메랑이 되고 있죠. 그럼 중소기업하고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치죠. 예? 수입 물가 올라가고 예? 수입 원자재 값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일본의 수출액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거네요. 수출액이 저거고 왜 다시 들어가지? 이게 반대로 갔네. 자, 인플레이션율 봐보세요. 1월달에 4%가 소비자 물가가 4%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예? 지난 그러니까 한 3, 4년 동안에 이 인플레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도래한 시기에 일본도 역시 그러니까는 예?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었지만은 4%를 넘은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2023년 1월달에 4%를 넘은 적이요. 그리고 4%를 기록한 게 그 전달인 2022년 12월달하고 이번 1월달에.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2% 초에 있던 것이 쫙쫙쫙쫙 올라가 4%까지 올라간 거야. 이렇게 되게 되면 서민들 미칩니다. 서민들 미쳐요. 이 인플레율이요. 우리나라도 그하지만 서민들한테는 이게 아주 그냥 쥐약입니다. 이게. 서민들한테는요. 인플레율이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 뺏긴 것도 인플레 때문에 뺏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네? 트럼프 일기 때 한 8%, 4년 동안 한 8% 정도만 올라갔거든요. 근데 바이든 때 21%가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거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높았었어요. 바이든 때 연평균 한 3% 이상씩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경제 지 잘했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국민들이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이 인플레율에 물가가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네? 이거 봐보세요. 한국과 일본의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출액 달러 기준으로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수출액 달러 봐보세요. 모양이 비슷하죠? 모양이 비슷하지 않아요? 실제로 통계적인 상관성이 92%나 됩니다. 작년에는 조금 약간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지만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러니까 일본처럼 잃어버린 뭐 한 10년 이렇게 이제 수출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일본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 이거 봐보세요. 쭉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죽여졌다! 막 하는 게, 일본을 제꼈다 하는 게, 여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지난해 2020년으로 바꿨지요. 그 전에는 2015년이었는데 5년에 한 번씩 이걸 바꿉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사업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가하고 또 사라진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지요. 한 5년에 한 번씩이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2015년 기준이에요. 예? 첫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정하게 되면요. 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가 되고, 예? 이제 시대에 이제니까 이제 뒤처진 일부 업종들은 또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는, 예? 반면에 그것도 뭡니까? 환율이, 즉 그 나라 돈 가치가 많이 떨어질수록 달러 기준으로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일본을 좀 봐보세요. 2012년 이후부터 쭉 떨어지잖아. 2012년 경에는요, 2011년, 12년 경에는 1인당 GDP가 한 5만 달러 육박했었어요. 5만 달러.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아베가 집권하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으니까, 인위적으로 4만 달러 밑으로 내려옵니다. 4만 달러 밑으로요.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 쭉 내려다가 최근에 이제 2021년 이후에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막 저기 150엔 돌파하고 막 이렇게 막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의 이 GDP도 더 떨어뜨렸죠. 예?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을 이겼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수출하고요. 똑같은 거야.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너무 많이 떨어져 생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 마지막 때 2021년도보다도 지금 연속해서 2년간 떨어졌죠, 오히려요. 우리나라도 떨어졌어. 근데 일본이 더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뀐 거야. 1인당 GDP가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앞섰습니다. 2023년도에. 자,